77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라. 여기에 협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7명을 처벌할 근거를 얘기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총학생회장이 이번에 이 불법 가두 시위에 나가라고 소위 우리 때 오다를 했습니다. 네. 오다를 때렸어요. 이런 정도 얘기는 했어야 불었다고 얘기하죠. 유시민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불어도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공개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불어도 되는 사람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가두시 같은 거 할 때 가두시를 하게 되면 주동자를 찾습니다. 경찰이 처벌하려고. 그래서 결국에 한 명 정도는 정해놔요. 네. 뭐 공개된 사람이죠. 뭐 산민투 위원장 뭐 이런 사람 이름이 있는. 그래서 나갈 때 애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고문을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그 사람 이름을 대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지시를 내린 거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내보냅니다. 네. 그러면 나가서 데모하다 잡힌 학생들이 잡히자마자 다 산민투 위원장을 부르냐? 아니에요. 끝까지 안 불고 버텨요.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공개돼서 얘기하라고 했지만 그 불가피할 때 얘기하라는 거지. 그렇죠. 가자마자 팔아라.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악착같이 맞으면서도 그 이름을 안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고문에 못 이겨서 결국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나오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걸 얘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조직 사건의 경우에 제가 예전에 보면은 꽤 많은 사람을 본 사람들 아는데 77명의 명단은 제가 볼 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기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었을까? 근데 본인의 말로는 지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불었다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럼 그 당시에 지하 조직을 죽이려고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뭐 다 지하 조직은 보호하려고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걸 위해서 77명이나 되는 명단을 불었다? 그 죄행을 불었다? 이거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저는 조직 사건 때도 선배를 몇 명 불거나 조직원들을 많이 불어서 또 10명, 20명 분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 중에. 그때 이후에 만났을 때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제식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2명 불고도 1년 내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77명을 불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운동권에 공개된 유명한 인사들의 죄를 다 얘기했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당시 공개됐으면 저는 운동권에 다시 발을 못 붙일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7년 전에 그 심재철 전 의원이 이제 네. 본인이 이제 공개를 해서 그게 밝혀진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과도할 정도로 많이 부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는 게 무서워서 본 거죠. 그때 학생운동할 때 자기를 붙잡았는 게 희망과 용기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분노, 복소심이었다. 이것도 사실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것도 개인적 욕망이나 심리 때문에 운동했다는 거니까 용감하지 않은데 문제는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라는 얘기는 결국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이길 도리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생운동 80년대 했던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학년 때는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요. 한 3학년 정도 되면 죽음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 잡혀가면 변사체로 발견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예. 소식이 끊기면 네. 이제 그리고 군대 끌려가면 갑자기 의문사하고 자살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막 가면 고문당하고 죽는 게 일상사였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까지 운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죽는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고학년까지 운동권에 남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과정들을 대부분 다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은 자기가 제일 무서워한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고학년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이면 불지도 못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고학년 간부니까 많이 불 수 있었던 거예요. 80년에 잡혀가서 그 조사받을 때 많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난 맞지 않으려고 맹렬하게 글을 썼다. 진술서를 쓰는 동안만큼은 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는 게 정말 괴로웠다. 그래서 하루에 100장을 쓰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진술서를 썼던 이유, 특히 진술서에다가 7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팔았던 이유는 안 맞으려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조금이라도 안 맞으려면 이름을 하나씩 불어주면 경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누가 뭐 해서 돈을 주는 걸 봤다. 누가 돌을 나르는 걸 봤다. 실제로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거 쓰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맞잖아요. 그동안은. 친구들 막 옆에서 맞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맹렬하게 진술서를 100장씩 썼다는 거 아니야. 안 맞으려고 이렇게 미친 듯이 진술서를 쓴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학생운동 하면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도 잘 안 돼요. 아, 이 정도로 매 맞는 게 무서워서 진술서를 막 써대 로봇처럼 AI처럼 써대. 그래서 아 유시민은 그런 점에서 보면 겁이 많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도 중요한 순간에 대의를 지키고 조직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전 또 편안함 이걸 지키기 위한 선택이지 않았냐. 저는 70일 7일을 불었다는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얼굴을 못 들 짓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동 안 하면은 좀 창피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또 반대급부로 존경을 받던 시절이에요. 80년대는. 총학생회장에는 워낙 나오는 사람들이 다 운동권이었던 거고요. 그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됐던 거고, 사회에서도 운동권 수배자 그러면 나쁜 놈들이 아니라 네. 막 영웅시하는 독립운동가처럼 오.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따라서 80년대 사실 운동을 거부하고 도서관에 앉아 있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머리도 좀 있고 정의감이 좀 있고 특히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있고 하는 청년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학생운동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투신을 했고 상당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머리는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네, 네. 영리하고 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고 또 그 당시에는 정의감도 있었을 테고 양심도 뭐 기본적으로 살아 있었을 테고 네. 자서전에 보면 그게 오롯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긴 했던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적 욕망을 승화시켜서 공익 추구형으로 전환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 과정이 내내 고통스러웠던 것이고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고 잡혔을 때에는 여지없이 사익을 선택했던 거죠. 자기를 선택했던 거죠.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개념은 없었던 거죠. 아니 누구는 뭐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뭐 고문당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왜 들어가서 끝까지 버텼겠어요? 박종철 열사가 왜 그 동료 이름을 안 부르려고 물고문까지 당했겠습니까? 그건 대의에 헌신하기 위해서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시민은 대의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 같은 데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죽음의 공포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규범의 세계에서 살면서 남들한테 욕을 먹지 않을 만큼만 욕망의 세계를 넘겨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늘 자기를 자책했다고 얘기하죠. 네. 이게 전형적인 증거예요. 사익추구형에. 사익추구형들은 의무감으로 공익적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 규범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운동권 세계 또는 뭐 정치권 세계 또 민주 진보 진영 이런 게 규범의 세계일 텐데 네. 여기서 남들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만 행동했다. 그러면서 욕망의 세계를 넘어나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슬쩍슬쩍 했다는 거죠. 네. 알아서 알뜰하게 뭘 챙겼다든가. 근데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공익추구형과 사익추구형의 큰 차이예요. 공익추구형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사익추구형은 끊임없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서 쉽게 하면 운동 동력 자체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유시민처럼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면서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근거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유시민이 사익추구형이라는 것은 겁이 많다는 데서 드러나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맞는 게 너무 무섭고 싫었다. 또 죽음의 공포가 너무 싫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워한 건 죽음의 공포였다. 사익추구형 특징이죠. 공익추구형은 이 점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공익추구형은. 왜냐하면 사적 욕망을 공적 목표에 일치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도 상당한 정도로 극복 가능하고 고문 같은 경우에도 꽤나 견딜 만한 그런 힘을 가지거든요. 근데 유시민은 그런 쪽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것도 사익추구형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왜냐면 그래서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네. 뭐 마시간 사이코패스라서 죽음의 공포가 없어서 이토 히로미를 죽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대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의를 방해할 만한 사적 욕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승화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욕망과 대의가 완전히 일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미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용기잖아요. 진정한. 근데 이런 게 이제 공익추구형에서 나오지만 사익추구형 안 나와요. 유시민이 사익추구형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민주진보 운동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은 훌륭할 수 없다는 관념에 눌려서 산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원래 살고 싶었는데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 근데 그렇게 살면 넌 나쁜 놈이야. 라는 것에 짓눌려 살았다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냐 내가 사는 게. 이 얘기를 본인이 하죠. 그래서 유시민이 그 중간에 그걸 그만두고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독일로.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선배가 왜 유학 가려고 하냐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형 나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래도 이렇게만 살기는 억울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인 620이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 야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이럴 때 보통 옛날 운동권에서 뭐라 그러냐면 잠수 탄다 그래요. 지금 운동 한참 벌어져서 할 일이 이렇게 널려 있고 그런데 혼자 싹 지 이익을 위해서 유학 가고 사라져?
그럼 옛날에는 굉장히 안 좋아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유시민은 될 대로 되라. 내가 할 만큼 했다. 힘들어 죽겠다.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튀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시민이 한 번씩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는 이런 심리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익추구형의 전형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예.